자, 오늘은 고래를 위하여 라는 시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를 위하여는 고래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글의 흐름과 시상에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1년입니다. 자, 필기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자, 푸른 바다에 네모할게요. 고래가 없다면 고래도 네모할게요. 없다면은 물결 표시를 해보자. 푸른 바다와 고래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 시에서 푸른 바다는 청소년기 삶을 말하고요. 고래는 꿈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기에 만약에 꿈이 없다면 푸른 바다가 아니래요. 푸른 바다가 아니지 물결 해보자. 그럼 만약에 우리 청소년 시기에 꿈이 없으면 청소년 시기가 아니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일단 문장 구조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이런 형태가 일단 나왔네요. 알았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여기서도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여기 1년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 어떤 청소년기에 또는 인생에 꿈이 없다면, 내가 바라는 바가 없다면 그건 진정으로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연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아까 푸른 바다가 뭐였어요? 청소년기, 고래, 꿈, 그치? 그래서 청소년기는 꿈을 위해서 청소년기다, 그러니까 젊다라는 거를 아직 모른다. 만약에 모른다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러니까 청소년기 시절에는 꿈을 위해서 아직 젊다라는 걸, 꿈을 꾸기 위해서 젊다. 너희는 그 꿈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시기다.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사람은 결국 사랑이라는 좀 더 고차원적인, 좀 더 어려운 것들도 알기 힘들 거다 이거지. 그래서 마지막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동그라미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별은요, 꿈이나 희망, 소망 등을 지향하는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래도 가끔은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좀 더 높은, 좀 더 바라는, 좀 더 큰 꿈이나 목표나 희망이나 소망이나 이상적인 것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가끔 내 마음속에 고래를 위하여, 내 마음속에 꿈을 위하여 밤하늘 별들, 목표를 바라본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시에서 말하는 고래는 우리인 거죠. 우리들 청소년기. 고래는 잘못 말했다. 고래는 꿈이죠, 꿈. 그리고 이 고래는 어디에 살아? 푸른 바다에 살아. 이 푸른 바다는 누구? 여기서 시에서는 청소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희들이 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제 꿈이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이 있다는 거지. 선생님, 저는 커서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커서 멋진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건 청소년기의 꿈을 꾼다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걸 위해서 별을 바라본다라는 건, 별은 뭐라고요? 목표. 그래서 결국 너는 의사가 돼서 어떤 목표가 있어? 라고 한다면, 나는 의사가 돼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또는 정말 치료하기 힘든 불치병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꼭 치료해주고 싶어요.
목표라는 거지. 저는 연예인이 돼서 한국을 알리는 대표 스타가 돼서 우리나라의 멋진 모습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사업가. 저는 사업가가 돼서 정말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저 사업적인 회사를 높은 위치로 높이고 싶어요. 이게 목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는 푸른 바다는 고래가 있어야, 꿈이 있어야 진정한 청소년 시기다. 근데 그 고래들도 가끔은 수평선 위로 올라와서 별을 본다, 목표를 본다는 거야. 꿈이라는 건 목표가 없을 때는 그냥 진짜 꿈일 뿐이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이 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시의 갈래는 현대시, 그리고 형식이 자유로운 자유시, 이러한 감정적인 게 느껴지는 서정시고요. 성격은 서정적이며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인 건 아까 고래라든지 푸른 바다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러한 단어의 의미들이 각각 있었지. 우리가 그것을 좀 추측하거나 느끼면서 풀었잖아요. 그치? 운율은 내재율이고 내재율은 운율이 드러나 있지 않다. 제재는 고래고 주제는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하면서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어요. 특징에서는 상징 표현을 써가지고 시어를 다양한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까 뭐 고래라든지 푸른 바다의 의미를 쌤이 정리해줬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었죠. 아까 뭐뭐 한다면 뭐뭐 아니지. 그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25쪽 문제 풀어보세요. 풀고 채점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자, 그러면 이제 풀고 채점을 했으니까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예요. 뭔가 굉장히 짧은데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볼게요. 우리가 일단 이 시는 이 시인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와닿는 게 크거든요. 일단은 윤동주라는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사셨던 분이시고 시로서 글로써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신데, 그래서 결국 그런 작품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막 열심히 하시지 않아도 감옥에 갇히시고 그렇게 해서 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부끄러워했었어. 왜냐면 다른 자기 친구들은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했다고, 막 싸우고 총칼에 맞고 죽고. 근데 윤동주 시인 본인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유학길에 올라서 일본 유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안에 돈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글을 쓰고 그런 글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자기는 상대적으로 되게 소극적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늘 항상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계셨고 그게 시에서 항상 드러나요. 나는 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좀 부족한 운동을 하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뭐 이런 막 반성의 글들이 많아. 그래서 그러한 배경지식을 안다면 요 시에 대해서도 좀 더 느끼는 바가 클 겁니다. 1년에 볼게요. 첫 번째, 내를 건너서 네모해보자. 숲으로 동그라미 할게요. 고개를 넘어서 네모. 마을로 동그라미 해볼게요. 여기서 네, 숲, 고개, 마을 이렇게 있어. 네라는 거는 하천을 의미해. 강을 의미해. 그래서 강을 건너서 숲으로 가겠대요. 숲이라는 건 좀 더 나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푸르르고 느낌이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숲이 의미하는 건 희망 또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고개를 넘어서 고개도 이제 산고개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굉장한 어려움을 의미해요. 고난을 의미해요. 결론은 앞에 두 개는 힘든 걸 의미해요. 어려움이나 고난을 의미하고 뒤에 두 개는요. 좋은 걸 의미해. 긍정적인 거.
그래서 어려운 걸 넘어서 좋은 곳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요. 문장 구조가 뭐뭐를 해서 뭐뭐로, 뭐뭐를 해서 뭐뭐로 라는 형식으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 비슷한 구조를 또 쓰는 걸 대꾸법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사용하면은 은율이 형성됩니다. 은율을 형성한다. 자, 이연해 볼게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이게 뭐야?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간다. 이거 매일매일 간다. 그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간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 나의 새로운 길, 나에게 새로운 길. 그래서 이때 자기의 길, 나의 길이라는 거는 어쨌든 본인의 삶 또는 본인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본인은 그러한 힘든 거를 넘어서서 굉장히 희망적인 미래로 매일매일 그걸 위해 노력하고 가겠다 내 삶을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죠? 3년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자, 자기가 길을 걸어갈 때 다양한 존재를 만난다는 거야. 보면은 민들레도 만나고요. 꽃이 피어 있어요. 까치,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는 까치도 지나가고 보고 아가씨도 보이고 바람도 만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이 길을 걷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길을 가며 만나는 다양한 존재인데 이 존재들이 보면 좀 다 긍정적이라고. 어쨌든 꽃이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까치에다가 아가씨 뭐 어쨌든 기분 좋죠. 바람 기분 좋게 하지. 그래서 이러한 삶에 희망을 주는 존재들을 만난다. 다양한 존재들을 만난다. 여기서는 또 뭐뭐가 피고 뭐뭐가 날고 뭐뭐가 지나고 뭐뭐가 뭐뭐고 뭐뭐가 뭐뭐고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열거법, 대꾸법이라고 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한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래. 언제나 새로운 길은 자기 인생 자체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 언제? 오늘도, 현재도, 내일도, 미래도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머 잘 보니까 얘들아 첫 번째 연과 다섯 번째 연이 똑같네요. 구조가 생긴 게 말이 똑같지. 이런 걸 뭐라 하냐면요. 수미상관이라고 해. 수는 머리 숫자예요. 미는 꼬리 밑자예요. 상은 서로 상자고 관은 관계가 있다. 즉 처음과 끝이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처음과 끝의 문장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똑같이 형성을 함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고 리듬감이 형성되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구조적인 안정감을 준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는 나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적이며 의지를 갖고 계속 열심히 살겠다. 그치? 상징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주제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특징에서는 아까 우리 정리했던 것처럼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같은 소리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을 하면은 운율이 형성됩니다.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27쪽 문제 풀어보고 채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은 오우가라는 시조입니다. 시조는 우리 옛날 조상들이 썼던 시인데요. 시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율 자체를 외형률로 봅니다.
외용률이 뭐냐면 겉으로 형식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야. 형식이 겉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사음보예요. 4개씩 끊어 읽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시조는 제목을 보면 오우가라고 되어 있는데 오는 5오자고 우는 친구, 친구 할 때 우자고 가는 노래 가짜야. 그래서 5 친구에 대한 노래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윤선도라는 작가는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이제 관리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이제 정치적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왕한테 알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약간 미움을 받았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연 속에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기 주위에 사람도 없고 맨날 보는 건 자연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얘도 친구고 얘도 내 친구 얘도 내 친구 나 이거 좋지 뭐 이런 삶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쓴 시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첫 번째. 이걸 그러니까 제1수라고 하고 첫 번째 부분이에요. 내 벗이 몇이냐 하니 내 벗 여기서 벗은 친구를 말하고요. 내 친구가 몇이냐 하니까 수 물수자 석 돌석자 소나무 송자 죽 대나무 죽자 해서 일단 4개 있어.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그지? 거기에 뭐 달까지 해서 자기 친구 5명이래. 이렇게 이 친구 5명이고 이 친구 5개에 대한 이제 노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산에 올라 다루더니 그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자, 중요합니다. 두어라. 우리가 앞에서 시조할 때 얘들아 처음 거를 초장, 가운데를 중장, 마지막을 종장이라고 했었는데요. 종장의 첫 구를 3글자로 맞추는 게 꼭 중요하게 갖춰야 되는 형식이라고 했지. 그래서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꼭 맞춰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형식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해서 뭐하리? 나는 뭐 5명의 친구면 뭐하다? 충분하다 라는 얘기를 1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수에서는 자기 친구들 소개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 하나하나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친구가 아까 물이었죠.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구름이 빛이 좋다 하나. 여기서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좋다라는 게 깨끗하다 의미를 갖고 있었어. 기분 좋다 할 때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구름빛이 깨끗하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구름이 얘들아 하얗기도 하지만 비 오기 전에는 검해지기도 하지. 그럼 구름이라는 존재는 변하는 존재. 맞아요? 또 바람 소리가 맑다 하나 바람 소리가 맑을 때 흐흐 이렇게 잘 예쁘게 불 때도 있지만 뭐하다? 그칠적이 많다 계속 맑게 부는 게 아니다. 얘도 변하는 존재. 결국 얘네 둘은 뭐하는? 변하는 존재야. 근데 좋고도 좋다 여기서 좋다 뭐하다? 깨끗하다. 그칠 데 없다. 그칠 데 없는 거는 누구? 이거. 그치지 않고 어쨌든 물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러한 존재는 물밖에 없구나 라고 물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고요. 물에 대해 어떤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고? 깨끗하고도 계속 흘러가는 그러한 변함없는 그러한 것은 물밖에 없다. 라고 이제 물의 품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결국 물은 뭐 하는 거? 영원한 거. 영원히 계속 똑같이 그치지 않고 깨끗하게 흘러가는 거. 두 번째. 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피다가도 금방 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꽃도 뭐요? 변하는 거.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러느냐. 풀은 필 때 푸르게 피다가 질 때 누렇게 되잖아. 그치? 이것도 뭐하는? 변하는 거.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뭐밖에 없다? 바위밖에 없다. 바위는 돌덩이니까 그대로 변하지 않더라 이거지. 그럼 이거는 무슨 성? 불변성 이에요. 그 다음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자, 더우면 꽃이 핀대요. 추우면 잎이 진대요. 계절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근데 소라. 여기서 솔은 뭐라고? 소나무.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눈서리라는 거는 고통이나 시련이나 힘든 일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 더우면 꽃은 피고 추우면 잎이 지고 이렇게 약간 시련이나 고통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기 마련인데 소나무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늘 푸르게 항상 솟아서 피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구천은 아주 깊은 밑바닥을 말해요. 밑바닥에 뿌리가 곧게 있어서 그런가 봐. 이건 거야. 너가 그렇게 항상 푸르게 변치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거는 땅 밑바닥까지 뿌리가 박혀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 그러니까 꼿꼿한 자세, 그런 걸 예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이거 달 얘기하는 것 같지, 그죠? 그래서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다는 것은 어쨌든 달의 속성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조나 이런 곳에서 달이 의미하는 것은 임금님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달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다는 거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살핀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임금이 정치를 할 때도 선이 착할 선자거든?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어쨌든 만물을 다 비춘다는 것은 작은 것까지 다 살펴본다? 그게 뭐다? 착한 정치, 임금이 해야 할 자세다 라는 거지. 그래서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여기서 광명이라는 것은 빛광자의 밝을 명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빛나는 것, 밝은 것을 말하고, 그래서 밤중에서 이렇게 밝은 거는 너만 하니 또 있니? 없다라는 거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리법을 쓰고 있고, 서리법이라는 거는요, 이러한 의문형으로 내용을 강조하는 걸 말해. 그래서 보고도 맨 마지막에 종장에는 항상 봐봐요. 세 글자로 땅땅 정해놨다고. 왜냐면 이거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고도 말 아니하니. 보고도 말을 안 한다는 건 뭔데? 이것저것을 지금 다 비추니까 달은 어쨌든 모든 걸 다 보고 있겠죠. 근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그런 거는 뭐다? 과묵함이야, 과묵함. 그리고 그러한 나쁜 것들도 다 볼 텐데 거의 다 뭐한다? 포용한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게 달이다. 그래서 넌 진짜 내 친구야.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5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부터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여기는 물 얘기, 여기는 바위 얘기, 여기는 소나무, 여기는 달. 그치? 그럼 여기선 지금 대나무가 빠져있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표현을 했으며 문답법, 대꾸법 같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써서 인상 깊게 드러내고 있고, 자연문도 어쨌든 친구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화했다 해요. 그래서 그 속성을 유교적 이념에 연결해서 예찬 아까 정리했지. 영언성, 불변성 이런 것들을 정리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식 9정 문제 풀고 끝내봅시다.